아들과 며느리가 평소처럼 정성스레 차린 저녁상과 홍삼병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환한 얼굴로 오늘도 피곤하시죠? 홍삼 꼭 챙겨 드세요. 라고 말하며 마치 평범한 가족의 일상인 듯 저를 챙기는 척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제 기력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는 사실을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아침에 사온 김밥 한 줄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들이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사이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됐어. 오늘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리고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아.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고 아들은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인지. 라며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저는 더 단호히 말했죠. 거짓말은 그만해라. 내가 먹는 음식에 뭘 넣었는지 영상으로 다 찍혔어. 오늘 경찰에 제출하고 왔다. 순간 며느리는 차갑게 변하며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재산을 미리 주지 않아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건 어머니 탓이에요. 그들의 원망과 냉담한 시선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 경찰이 집에 도착해 두 사람을 연행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원망 섞인 눈빛을 저에게 보내며 끌려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들은 마지막 말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70살이 된 강순미라고 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저의 외아들 석진이었어요. 제가 석진이를 낳았던 그 시절에는 미혼모라는 이름이 저와 석진이에게 평생 따라붙는 무거운 짐이었답니다. 그 낙인 하나로도 충분히 무거웠는데 사람들의 눈길과 손가락질이 더해져 제 마음은 늘 불안과 서러움으로 가득했죠. 그러나 제 아이만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 약물고 버텼습니다. 그때부터 오직 아들 잘 키우자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어요. 아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 남들처럼 편히 쉴 시간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온갖 고된 일을 하며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었죠. 공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생선 장사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일이 고된 건 둘째 문제였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힘을 잃지 않았던 건 집에 들어와 자고 있는 석진이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죠. 힘들 때마다 자던 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엄마,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엄마 힘들어 줄게. 라며 어설프게 제 등을 토닥여주던 그 작은 손길이 제겐 세상 전부였어요. 석진이가 어린 마음에 저를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가슴 벅찼던지요. 그러다 어쩌다 운이 좋았는지 작은 식당을 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작은 식당이 어느덧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덕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러나 입에 풀칠하는 그 수입이라는 것이 저절로 굴러들어오진 않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주방에 서서 무거운 솥을 들고 요리하며 하루하루를 몸을 부수며 버텨냈습니다. 음식 냄새에 절은 옷을 입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잠들기 일쑤였지만 자식 하나 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고생이든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몸을 바쳐 일하면서 쌓은 그 돈이 제 유일한 자산이자 아이를 향한 저희 작은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자 저는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서 결혼 자금으로 내주었어요. 그동안 제 삶을 바쳐 쌓아온 돈이었지만 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쓰인다니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게 제 최선이었죠. 석진이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들은 종종 더 많은 지원을 원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지. 엄마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니? 라고 다독이며 단호히 거절했어요. 돈을 계속 나눠주는 것이 아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제 아들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립심을 키우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었는데 그 말을 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호히 거절할 때마다 아들의 표정은 점점 냉담해졌고 저와 나누던 따뜻한 눈빛과 웃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저와 아들은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65세가 되었을 때 저는 더는 주방에 서기 힘들어 식당을 정리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식당을 그만두고 나니 긴장이 풀리며 한숨 돌릴 수 있었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지방에 작은 상가 건물을 사서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로 노후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왔으니 이제 제 노후만큼은 스스로 지키며 편히 살아도 되겠죠. 아들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첫 결혼에서 이혼을 겪고 최근에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과 새며느리는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서로에게 적응해가며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시기겠죠. 제가 바라는 건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잘 살았으면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새 가정을 꾸리고서도 여전히 제게 종종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가진 자산이 조금 있다는 걸 알기에 그러는 걸까요? 아들은 엄마, 내가 지금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정말 잘 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 부탁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제 노후까지 모두 포기할 수는 없기에 이제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해. 엄마도 이젠 너만 바라보고 살 순 없잖니. 라며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아들에게 거절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점점 더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더 속상했습니다. 평생을 저 하나만 바라보고 자란 아들인데 이제는 더는 예전처럼 저를 봐주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네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던 그 마음이 더는 남아있지 않은 듯해 허전함과 아쉬움으로 가슴이 무거워져만 갔어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라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마주보며 약간 머뭇거렸고 그러다 먼저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들을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진지하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며느리가 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요. 이대로는 언제쯤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도 잘 알아. 모으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네, 어머니 그렇다고 남 탓할 수도 없고 저희가 부족한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그래? 무슨 방법이길래? 아들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입을 떼었습니다. 엄마, 혜진이랑 상의하다가 혹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로 내놓고 엄마 댁에서 함께 지내는 건 어떨까 생각했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저희가 옆에서 모셔드리면 엄마도 편하실 테고 또 저희도 돈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갑자기 같이 살자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워서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를 애써 웃으며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고맙긴 한데 각자 따로 살던 사람들이 같이 살면 불편할 거야. 생각한 것처럼 쉽지 않을 거란다. 서로 후회할지도 몰라. 아들은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혜진이랑 이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해보고 결심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엄마 곁에서 지내면 저희도 든든하고 이제 저희가 엄마를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엄마도 이젠 나이 드셨으니 곁에서 좀 보살피고 싶어요.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절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쩌다 병이라도 나면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생활이 달라서 어색해질까봐 염려스러웠습니다. 혼자 지내는 삶에 익숙해져 이제는 제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편했거든요. 고맙구나. 다 너희를 생각해 거절하는 거야.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거든. 너희는 너희만의 공간에서 지내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니?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어요. 요즘 들어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계시면 걱정도 되고 가까이에서 어머니도 저희도 서로 챙기면서 지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해지니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망설여졌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혜진아, 내 마음은 고맙구나. 그런데 엄마가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 또 내가 성격이 좀 강해서 같이 살면 너희가 불편할 수도 있고. 아들이 제 말을 가로막으며 다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저희가 감수할 부분이에요. 엄마도 이제 혼자 지내시는 건 그만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있으면 혹시라도 엄마가 급한 일이 생길 때 저희가 바로 달려가고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나이 들어가실수록 어머니도 누가 옆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요? 이제는 아들이 제 나이를 들먹이며 저를 설득하려 하니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저 역시 이 나이에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잠시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맞긴 해. 그런데 석진아, 너 어렸을 때 우리 둘만 있었을 때는 몰라도 이제는 너희만의 생활이 있으니까 엄마도 마음 놓고 혼자 사는 게 편하고 그래야 서로 간섭도 없고 편하지 않겠니? 아들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처음에는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랑 지내는 게 더 낫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저희도 이제 어른이고 부모님을 모셔야 할 때가 됐으니까요. 엄마도 이젠 진짜 편하게 지내셔야죠. 그러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하게 덧붙였습니다. 네, 어머니. 만약 함께 지내게 된다면 제가 어머니를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오히려 저는 어머니께서 삶을 통해 배우신 것들을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그동안 모셔드리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혜진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니 한편으론 저도 내심 곁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하기엔 망설여지는 제 마음을 감추고 다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니 엄마도 참 감사하고 마음이 참 복잡하구나. 그럼 며칠 동안 고민해 볼게. 마음 정리할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단다. 아들은 환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네,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편안하셔야 저희도 편하니까요. 엄마가 허락하실 때까지 저희는 기다릴게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고 저는 혼자 남아 한참 동안 마음을 정리하느라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내외가 고맙긴 했지만 함께 산다는 게 정말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가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동안 혼자 살던 습관이 워낙 깊어서 다른 누군가와 지낸다는 게 참 낯설고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는 집은 상가 4층에 있는 살림집이라 아파트보다는 편하지 않았고 아들 내외도 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돈을 아껴 자리를 잡겠다는 그 기특한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세월이 흘러가며 나이 드는 제게 누군가 옆에 있는 게 안심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를 마친 그 다음 날 아침, 살림집에 은은히 퍼진 음식 냄새에 눈을 떠보니 아침 식사가 벌써 차려져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누가 차려준 아침을 먹게 되는구나 하는 감회에 잠겼습니다. 눈치를 챈 며느리 혜진이가 웃으면서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아침 다 준비됐어요. 어서 나오세요. 식사 곧 드실 수 있어요. 어머, 혜진아, 너 벌써 아침을 다 차렸니?
내가 먼저 일어나려 했는데 벌써 다 해놓았구나.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 아침 먹는 시간이 참 기대됐거든요. 어머니께서 아침 준비로 수고하시는 건 내버려 둘 수 없죠. 앞으로는 제가 할게요. 그때 아들이 주방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웃으면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제대로 아침 차려졌어요. 혜진이 솜씨가 좋으니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한결 따뜻해진 기분이 들었고 고맙고도 마음이 찡해져서 괜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혜진이가 차려놓은 반찬들은 하나같이 정갈하고 정성이 가득 느껴졌어요. 제가 평소에 아침마다 손수해오던 차림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행복이었죠. 아이고, 이렇게 아침부터 반찬 준비하려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갔겠니? 힘들었을 텐데. 혜진아,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 힘들긴요. 어머니랑 아침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앞으로도 종종 차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셋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아침 식탁이 모처럼 사람들로 꽉 차니 식탁 위가 온기로 가득 찬 기분이었어요. 혼자 지내던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다 같이 아침 먹는 거 오랜만이라 정말 좋네요. 오늘도 잘 먹고 힘내서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엄마도 이렇게 다 같이 먹으니까 기운이 나네. 오늘도 화이팅하고 오너라. 그렇게 각자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집에 모여 과일을 나누며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풀어놓는 시간이 자연스레 생겼습니다. 저녁에 내가 평소 아끼던 접시에 싱싱한 과일을 담아내 놓으면 아들 내외가 신이 나서 와서 함께 먹곤 했죠. 어느 날 다 같이 둘러앉아 수박을 나눠 먹는데 혜진이가 오늘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가게에 아주 새로운 손님이 왔는데 요구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맞춰드리느라 진이 빠질 뻔했어요. 그렇구나. 요즘엔 손님들 요구가 정말 다양하지. 힘들었겠다. 혜진아, 그래도 그런 날이 쌓이면 내가 더 단단해질 거야. 며느리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요즘 혜진이 정말 애쓰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 저도 고마울 따름이에요. 둘이 서로 응원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나면 저는 자잘한 집안일들을 챙겼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그냥 앉아있기엔 저도 몸이 근질근질했거든요. 그날도 빨래며 청소며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고 있었죠. 저녁 무렵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돌아와 깨끗해진 집을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희도 있는데 왜 이런 집안일을 다 하세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니까 엄마는 조금 쉬셔야죠. 며느리도 걱정스럽게 제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젠 집안일은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힘드시면 저희도 편할 수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두 사람의 진지한 말에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너희가 뭘 안다고 그러니? 엄마 아직 이 정도는 너끈히 할 수 있어. 더 나이 들어서 힘 빠지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란다. 엄마도 너희가 집에 오면 깨끗한 집 보여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단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더군요. 그렇지만 엄마가 힘드실까 봐 걱정돼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신경 써 주시니 정말 든든해요. 며느리도 옆에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는 그저 힘이 되고 든든하기만 해요. 이렇게 어머니께 배우며 잘 지낼게요.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대화를 나누며 그날도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사소한 일상을 나누고 서로 고마움을 느끼다 보니 가족이란 게 참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혜진이가 새로 산 복숭아라며 내오자 저는 기뻐하며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복숭아요. 오늘 싱싱한 걸로 고르고 골라 사왔어요. 어머,
내가 어떻게 내가 복숭아 좋아하는 걸 알았어. 정말 고맙다. 혜진아, 내 마음이 더 달콤하구나. 며느리와 아들은 쑥스러운 듯 서로 웃었고 저도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대화와 배려 속에서 가족이란 게 얼마나 소중하고 하루하루를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껴졌어요. 엄마, 이렇게 가족이랑 매일 같이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참 편해요. 엄마랑 떨어져 지낼 땐 엄마 생각에 자주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정말 든든해요. 그래, 아들아. 나도 이 나이에 너희랑 같이 지낼 수 있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라도 같이 지내면서 너희를 돕고 또 사랑해 줄 수 있어. 참 행복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서로의 곁에서 소소한 배려를 나누며 맞이하는 일상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챙겨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한 생활은 제 삶에 참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혜진이가 다정한 미소로 저를 부르며 차려놓은 밥을 먹고 저녁이면 아들과 과일을 나누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었죠. 혼자 지내던 날들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집안엔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저는 그날들이 그저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제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밥맛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하루가 다르게 나른하고 무기력해지더니 조금씩 체력이 달리는 느낌이 들었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한 느낌이 점점 뚜렷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심지어는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찬 날도 있더군요. 마음은 예전처럼 살림도 하고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아들은 저를 달래며 다정하게 말했죠. 엄마, 이젠 좀 쉬어야 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집안일도 그만두시고 저희가 곁에 있으니 그냥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엄마 건강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고맙다, 아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만 있으면 나도 좀 답답하더라. 그래도 너희가 있으니 큰 힘이 되긴 하네. 엄마, 이번에 제가 홍삼도 사다 놨으니까 기운 없을 땐 이거 꼭 드세요. 기력 보충에 좋대요. 엄마가 기운이 있어야 저도 마음이 편하죠. 며느리도 제 손을 다정히 잡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고맙고 든든한 마음의 아들이 사준 홍삼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으며 기운을 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홍삼을 먹어도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식욕도 없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숨이 찬 날도 점점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기까지 하니 이제는 정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 불안감과 의심은 더 깊이 묻어두고 싶었어요. 내 나이가 있으니 그저 나이 탓을 하며 참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오랜 친구 미호기가 마침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호기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니 나까지 놀랐네. 그러게, 나도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모르겠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는 있는데 요즘 좀 힘이 붙이네. 참긴 뭘 참아. 이래서야 되겠어? 병원에는 가봤어? 아니, 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쉬고 있지 뭐. 미호기는 제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난 듯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쩔 거야? 나도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지만 이렇게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는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당장 병원 가자.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미호기의 강한 성화에 결국 저는 그녀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막상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제 상태를 돌아보니 저도 덜컥 불안해지더군요. 병원에서는 제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포함해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미호기와 함께 앉아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후 의사가 검진 결과를 들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순미님, 최근에 혹시 특별히 많이 드시는 약이 있나요? 약물이 체내에 많이 축적된 상태입니다. 저는 심장이 조금 약해서 평소에 처방받은 심장약이 있긴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먹어오던 약이긴 한데 별일 없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의사는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뭔가 이상하다는 기색이 서려 있었죠. 지금 검사를 보니 디곡신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심장약으로는 디곡신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 정도의 농도가 나올 수준이라면 일반적인 용량보다 과다하게 드셨거나 체내에서 약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그대로 약을 복용했을 뿐인데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처방받은 대로만 복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올 수가 있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확인하듯 대답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약물이 누적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만약 디곡신의 양이 계속 높아진다면 몸에 큰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약물 복용에 더욱 주의해 주세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약을 처방받고 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체내 약물 농도가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가시질 않았죠. 제 옆에 있던 미호기 역시 제게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순미야, 너 정말 그동안 처방된 대로만 먹은 거 맞지? 그럼 내가 그걸 왜 다르게 먹겠니? 몇 년 동안 먹던 약인데 갑자기 수치가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참 이상해. 미옥은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약 먹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약물 농도가 높아졌단 소리 들어본 적 없거든. 너 평소에 먹는 약 외에 혹시 뭔가 또 챙겨 먹는 거 있어? 아니야. 아들이 기운 내라고 사다 준 홍삼 말곤 따로 챙겨 먹는 게 없어. 홍삼에 무슨 약이 있을 리도 없고 내가 그동안 잘못 복용한 것도 아니라면 뭔가 잘못된 거지. 너무 이상해. 이거 혹시 약을 잘못 처방받은 건 아닐까?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와 달라진 게 없다 여겼는데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이 상황이 점점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부터 기운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몸이 쇠해져 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나이 탓이라며 애써 위로했죠. 그렇게 눕고도 기력이 돌지 않아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또렷하던지 금세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대화 속 목소리는 바로 며느리 혜진이었어요. 혜진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다소 조바심이 섞인 듯 조용히 아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한 지도 꽤 됐잖아. 어머니도 이제 상태가 다 된 것 같은데 빨리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어? 혜진아, 아직 마음이 불편해.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며느리는 답답하다는 듯 숨을 내쉬더니 목소리에 단호함을 더해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기다려?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엄마 요즘 상태 봐. 기력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 딱 봐도 오래 못 가겠구먼. 조금만 더 결단 내리면 될 텐데 왜 이리 망설여? 알겠어. 혜진아, 나는 엄마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순간 그 말들이 얼마나 또렷했던지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이불을 꽉 쥐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생시였을까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해서 한동안 침대에 앉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엔 섬뜩할 정도로 또렷했는데 믿기 어려운 말들이었기에 제 자신이 헛것을 본 건 아닌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여 도무지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밝아왔지만 밤사이 들었던 그 대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생시였을까? 내가 지쳐서 헛소리를 들은 걸까?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하루를 보냈고 결국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털어놔야 할 것 같아 친구 미옥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제 말을 들은 미옥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지만 차츰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미야, 내가 진짜로 그 말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 그러게, 나도 믿기지 않아.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들은 게 너무 생생해서 잠도 못 잤어.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건지, 미호가. 나도 그냥 나이 들어 헛것을 본 거였으면 좋겠는데 왜 이리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 미옥은 제 말을 한참 듣더니 어딘가 결심한 듯 차분히 말했습니다. 순미야, 내가 사실 말 못한 게 있어. 사실은 나도 그동안 너네 아들 내외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것도 이상했는데 병원에서 약물 농도가 높다는 말 듣고 나니까 더 수상하더라. 그래서 나 그게 혹시 내 아들 내외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저는 미옥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고 의지해온 내 자식을 의심해야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걸 내색조차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니 제 얼굴에 비친 미옥의 눈빛도 어두웠습니다. 사실 나도 너한테 이런 말 꺼내기가 너무 미안했어. 자식을 의심하게 만들까봐 말이 안 나왔던 거야.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차마 입 밖에 못 내겠더라.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 그건 그냥 넘기면 안 돼.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니? 내가 의심스러우면서도 믿고 싶지가 않아. 내 자식인데. 미옥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저를 차분히 설득했습니다. 순미야,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더 냉정해져야 하는 이유야.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요즘 그런 일 확인하는 게 어렵지도 않잖아. 내 딸 있잖니? 걔가 이런 전자기기나 카메라 같은 거 잘 다뤄서 몰래 카메라 설치도 가능할 거야. 순미야, 이번엔 내가 나설게. 몰래 카메라라니,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미호가, 이거 정말 아무 일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내 자식들을 괜히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겁이 나. 미옥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무 일 아니라면 그게 제일 좋은 일이지. 그거면 됐지. 그리고 이번에 내 몸이 괜찮은지, 아들 내외가 진짜 문제없는지 확인할 기회잖아. 내가 딸한테 부탁해서 몰래 카메라 설치할 수 있게 할게. 이젠 내 건강이 달린 문제라 우리 둘 다 이대로 넘기면 안 돼. 그날 저녁 미옥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미옥의 딸이 조용히 제 집에 와 여러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주었어요. 처음엔 이 상황 자체가 두렵고 불안하기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 카메라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도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미옥과 그녀의 딸이 제 집에 모여서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확인할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셋이 숨죽이고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넣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내심 아무 일도 없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자리 잡고 있었죠. 미옥은 제 손을 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순미야,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 천천히 확인해보자. 혹시라도 아무 일 아니면 좋겠지만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 그래, 미호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지. 그런데 왜 이리 가슴이 떨리는지. 저는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별다른 일이 없어 보였고 평범한 일상 장면들이었죠. 그러다 며칠째 되던 영상에서 드디어 주방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둘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주방에 서 있었고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 혜진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다그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냉정함이 담겨 있었고 아들은 내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한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결단 내릴 때가 된 거 아니야? 혜진아, 그래도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서
솔직히 조금 불안해.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계획을 밀고 나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듯 단호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어머니 상태 봐. 다 됐잖아. 기력도 바닥인데. 이만하면 충분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잖아.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하게 그러나 다급한 눈빛으로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이게 언제 다시 찾아올 것 같아? 더 이상 망설이면 그동안 한 게 다 무의미해져. 이대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다 가질 수 있다고.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차분하게 웃으며 다가가 제 홍삼병과 식사의 약물을 조심스레 섞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쪼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혜진이가 주사 바늘 같은 것을 사용해 홍삼병에 약물을 넣고 밥에도 섞으면서 나직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이제 이 건물과 재산이 모두 우리 것이 된다고.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배신하고 해하려는 모습을 생생히 마주하고 나니 도저히 정신을 붙잡을 수 없었어요. 이토록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고 저는 충격과 슬픔에 그만 의식을 잃고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제 곁에는 미옥과 그녀의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자 미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다시 방금 본 장면들이 떠올라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미호가 내가 뭘 본 거지? 내 자식들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애들이 날 이렇게 해치려는 거였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 애들만 믿고 살았는데. 미옥은 눈물을 머금은 채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순미야, 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알아. 얼마나 괴로울지 나도 너무 잘 알아. 그래도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어. 방금 본 건 명백한 증거야. 이제 이걸 가지고 경찰에 가야 해. 미옥의 딸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보탰습니다. 엄마 말씀대로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모가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이 영상을 가지고 곧바로 경찰에 가셔야 해요. 제가 경찰 가는 것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미옥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아들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저를 해치려 한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도 괴롭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미옥의 진지한 눈빛과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그들의 다정한 위로가 제 마음에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미호가 내 말이 맞아. 이제 더 이상 감정에 끌려선 안 되겠지. 이건 내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니까 경찰에 가서 모든 걸 밝혀야겠어. 미옥은 저를 다독이며 다시 한번 굳은 목소리로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순미야.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 네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나와 여기 있어.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우리 같이 경찰에 가자. 저는 그날 미옥과 함께 경찰서에 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슬픔과 충격은 여전히 가슴 한가득 남아 있었지만 그걸 넘어서서 제 삶을 지키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경찰서에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조금씩 갉아먹은 불안과 의심이 이제는 분노와 슬픔으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미옥과 미옥의 딸과 함께 경찰서에 도착하여 천천히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는 저희를 진지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손에 꼭 쥐고 온 증거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먼저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제출했고 아침에 먹다 남긴 밥과 홍삼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형사는 유심히 증거들을 살피더니 그동안의 상황을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고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며느리와 아들이 계획한 모든 일을 경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저를 안심시키며 필요하면 조사에 더 협조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모든 걸 설명한 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다정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으라고 권했고 며느리도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저녁 식사를 보여주며 홍삼병을 제 앞에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피곤하시죠? 이거 홍삼부터 드세요. 힘내셔야죠. 저는 그들의 따뜻한 표정을 보며 경찰서에 다녀온 아침 내내 마음속에 맴돌았던 말을 꺼낼 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홍삼병을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아까 사온 김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죠. 됐어. 오늘은 홍삼 필요 없으니까 이거 먹을게. 너희들이 차린 밥도 오늘은 필요 없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불안한 듯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동안 잘 드시던 홍삼인데 갑자기 왜?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속이려 들지 마. 너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동안 어떻게 날 해치려 했는지 이제 다 알게 됐다. 너희가 했던 말들, 음식에 약을 섞는 장면 영상으로 다 찍혔어.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말을 잃은 듯 침묵하더니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엄마가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거짓말로 피해가려 하지 마라. 오늘 경찰서에 가서 영상과 내가 먹다 남긴 음식들, 홍삼까지 다 제출하고 왔어. 이제 너희가 한 짓은 더는 숨길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더니 갑자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동안 재산을 미리 주지 않아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냐고요. 어머니가 저희 상황을 알았다면 이러지 않으셨어야지. 우리도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아들 역시 이를 악물고 분노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재산 좀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우리도 엄마 때문에 돈에 쪼들리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저는 그들의 차가운 말과 적의 어린 눈빛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힘들게 키워오고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들이 이제는 원망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불만을 쏟아내듯 거칠게 소리치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격한 목소리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본인 것만 챙기고 저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요? 저희가 힘들 때는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니 이젠 무슨 일이 생기니까 다 자기 탓 아니라고 하시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들도 굳은 얼굴로 제 앞에 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재산을 주지 않으셨으니 우리더러 어쩌라고요? 엄마는 언제나 자기 힘들다는 얘기만 하셨잖아요. 조금만 우리를 위해 신경 써줬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한동안 원망과 적의를 퍼부으며 폭언을 쏟아내는 동안 저는 두려움과 슬픔에 휩싸인 채 그들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그들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고 이제 그들 눈에는 제가 가족이 아닌 걸림돌로만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벨이 울렸고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난동을 피우는 상황을 확인하더니 차분히 다가가 두 사람을 제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강석진 씨와 혜진 씨 맞습니까? 두 분을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서에 동행해 주시죠. 경찰이 다가서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경찰을 쳐다보다가 이내 저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를 팔아넘길 수 있냐고요. 며느리 역시 경찰에게 연행되면서 끝까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걸 후회하게 될 줄 아세요. 이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요. 그들의 원망 어린 외침이 집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격렬한 분노가 제게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오랫동안 의지하고 살아온 가족에게서 느낀 이 배신과 원망은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들을 연행해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몸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큰 충격에 비할 만큼 제 몸도 약해져 있었지만 다행히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쓰라렸습니다. 몸이 아무리 나아도 그 배신과 상처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가진 재산은 그저 헛헛한 숫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을 빼앗기기 위해 평생을 함께한 자식들에게 위협을 당해야 했다니요. 아들과 며느리는 법정에서 중대한 죄가 인정되었고 저는 부모로서 끝까지 선처를 요청했지만 범죄의 무게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제 선처 요청은 그저 형량을 조금 덜어주는 데 그쳤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도 다시는 예전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소유했던 건물을 정리해 절반은 미혼모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제 나이답게 소박한 실버타운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화려함은 없지만 조용하고 단정한 일상 속에서 이제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깊은 밤, 그 충격적인 날들이 가슴속 깊이 떠오를 때면 이 상처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알 수 없는 것이며 때로는 가장 믿어온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의심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믿고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 손을 내밀어주는 이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이제는 작은 위안과 기쁨을 찾으며 살기 위해 다시 용기를 내어봅니다. 혹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픔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상처와 무게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삶이 남긴 깊은 흔적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치는 남아있기를,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저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